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밀, 역사 속 한 미스터리를 통해 모든 조직의 운명을 가르는 어떤 숨겨진 법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아니, 진짜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무모하게 조선을 침공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결정이잖아요? 그쵸? 놀랍게도 그 답이 바로 인사 압력 신드롬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위협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그 조직, 바로 그 내부에서부터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력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그를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자, 대체 이 인사 압력 신드롬이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정말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카이야 다이치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요, 그냥 평범한 학자가 아니에요. 뭐랄까, 역사의 흐름 저편에 숨어있는 이 조직이라는 거대한 힘의 정체를 꿰뚫어본 거의 예언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분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 이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정확하게 예측했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단카이 세대라는 말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심지어 일본이 이대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 경제에 뒤처지게 될 거라는 진짜 소름 돋는 경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예측들이 거의 다 현실이 됐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파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분은 실제로 행정관료로서 정말 거대한 굿답 프로젝트들을 직접 이끌었고요. 또 소설가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조직을 배운 거죠. 바로 이런 현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분석이 그렇게 날카롭고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카이야 다이치의 핵심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은요, 세상의 모든 집단을 딱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조직의 운명을 푸는 비밀 열쇠가 숨어 있다고 말하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에 있는 공동체는요, 가족이나 마을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기능 조직은 회사나 군대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거죠. 이 둘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조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까?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목표를 향해 달리던 기능 조직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서 안정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 바로 이 과정에 모든 답이 숨어 있어요. 조직이 무너지는 데는 보통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 명확한 목표를 가진 기능 조직으로 시작하죠. 두 번째,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안정과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세 번째, 원래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그 목표보다는 조직 내부의 관계나 안정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에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로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사카이야 다이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기능 조직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의 목적을 잃고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거기가 바로 모든 몰락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여러분의 회사나 팀은 과연 건강한 상태일까요? 한번 직접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조직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내부 구성원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거나 누가 원래 다 그렇게 해왔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거나
외부 성과보다는 내부 정치가 더 힘을 발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안정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취급받지는 않나요? 만약 이런 신호들이 자꾸 보인다면, 우리 조직이 지금 원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성과보다는 내부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결국 사카야 다이치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조직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조직은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뛰어넘는 어떤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저 과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미래 그 자체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성공한 조직이 왜,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비밀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사상가 사카이야 다이치의 통찰을 통해서 말이죠. 어쩌면 모든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이미 실패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성공 신화 중 하나인데요. 이름도 성도 없던 미천한 농민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움켜쥘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들이 그가 죽자마자 거짓말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거든요.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믿기 힘든 성공과 더 믿기 힘든 실패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회사, 우리가 속한 조직, 심지어 우리 개인의 커리어에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성공 그 자체가 어떻게 조직을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데요시의 성공 공식은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부하들에게 땅과 지위를 나눠준다. 바로 이 시스템으로 그는 일본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통일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나눠줄 땅이 없어진 겁니다. 시스템이 멈춰선 거죠. 그러자 평생을 함께한 부하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 시스템을 억지로라도 돌리기 위해 히데요시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새로운 전쟁,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거였죠. 이게 바로 성장 압력이라는 겁니다. 조직원들의 만족과 충성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파일을 키우고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만 하는 거죠. 히데요시의 조직은 이 성장이라는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조직도 끝나는 운명이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히데요시의 실패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성장을 억제하고 안정을 추구한 거죠. 지방 영주들의 재산을 계속해서 쓰게 만들고 무사들에게는 칼 대신 학문을 장려하면서 성장에 대한 욕망 자체를 잠재워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도쿠가와 막부는 무려 25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럼 조직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조직 내부가 서서히 골마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먼저 기능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목표가 아주 명확한 조직이에요. 군대처럼 전쟁에서 승리한다거나 회사처럼 이윤을 창출한다 같은 외부의 목표가 뚜렷하죠. 여기서는 오직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창회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화합, 그리고 끈끈한 소속감이죠. 목표가 조직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만약에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기능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동체처럼 변해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제국 육군입니다. 장교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정말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직의 원래 목표였던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느새 뒷전이 되고 우리 사이의 화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실력보다는 나이와 경력이 중요해지고 치열한 경쟁보다는 좋은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게 우선시된 겁니다. 결국 이 가족 같은 군대는 자신들의 임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통해 조직이 무너지는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제는 사카이와 다이치가 예측한 조직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해요. 과거 산업시대의 조직은 오케스트라와 같았습니다. 지휘자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오케스트라 전체가 해체되진 않잖아요. 조직, 즉 시스템 자체가 스타였던 시대죠.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인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프론트맨이 없는 록밴드를 상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핵심적인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 바로 개인이 스타인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보가 모이고 흐르는 중심, 즉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직급이 낮더라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조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이든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 3가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리더, 전력가, 그리고 보좌역. 이 셋의 조합이 조직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전략가는 그 비전을 실현할 기발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역할, 바로 보좌역입니다. 이 사람은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리더를 향한 비난을 대신 맡고 굳은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조직을 지원합니다.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는 익명의 열정, 그것이 바로 보좌역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조직은 히데요시처럼 단기적인 성공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쿠가와처럼 길고 단단한 지속을 위해 설계되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인가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전략가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조직을 지탱하는 보좌역인가요? 당신의 역할이 바로 당신이 속한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